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메이저리그 사커 K리그 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9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에서는 수원 삼성과 수원 FC 최대 이변 결과였던 수원 FC의 승리를 잡아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위 적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3등에 적중이 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스포켄자와 세너우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10% 이변 결과였던 무승부가 나오면서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면 고등수 적중에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은 평소에 32,000원 내외로 최종픽을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데 2월 회차에는 오프라인 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0회차 같은 경우에도 풀 베팅으로 최종픽을 구성을 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독식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 중에서 적중이 된 내역들만 모아놓은 내역입니다. 최근 2달간의 내역인데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중 픽들을 보시면 다 폴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한 폴더나 두 폴더짜리 단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7개가량의 다 폴더 고배당 픽 위주로 조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토를 구매를 한 픽 그대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함께 곁들여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적중이 됐던 내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토 54회차였고, 이 54회차 일본 J리그와 K리그2 경기,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2020 결승 경기를 조합을 해서 5폴더짜리 28.1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류하실 분들만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DC 유나이티드와 뉴욕 레드가 맞붙습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 이상 사용을 하셔서 가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단통픽으로는 무승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DC와 뉴욕 레드불스의 경기는 상당히 5대5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단통을 잡으라면 저라면 무승부를 잡을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DC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 4승 0무 2패로 실점이 평균 0.67골밖에 되지 않고 공격력 역시 홈에서는 평균 2골에 가까운 득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다무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뉴욕 레드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1승 2무 3패로 홈에서도 1무 2패로 열세에 빠져 있는 것이 DC입니다.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급상승하는 DC이고 수비력까지 급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DC의 승리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격 자원인 플로레스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이 우측면 자원인 아리올라와 중앙 수비수 도노반 파인스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카누스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DC입니다. 반면에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토론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확실히 뉴욕 레드는 원정에서 조금 고자 같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1승 2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뉴욕 레드입니다. 이 부상이었던 왼쪽 풀백 구투만 선수와 주전 중앙수비수 쇼 닐리스라는 선수가 직전 토론토전에서 벤치에 대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카세레스 주니어 선수가 직전 토론토전에서 아예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빵빵한 체력으로 이번 DC 원정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클리말라 선수가 셀틱 출신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대5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비슷한 것이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는 면이 있는데 경기 운영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양팀이 역습 공격 자체가 강하지 않고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에 양팀이 서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게 된다면 실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난타전 양상도 그려집니다. DC가 최근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특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을 고려하면 원정에서 고자 경기력을 보여주는 뉴욕 레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이 DC가 열세인데 그래도 한 골차 승부나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만큼 확실히 양팀이 만나면 팽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무승부보다는 뉴욕 레드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것이 뉴욕 레드가 MLS에서 제공권 1등을 달리는 팀인데 DC가 제공권의 약점이 있습니다. DC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수 파인스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이 파인스 선수가 190이 넘는 신장을 갖고 있고 제공권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비수인데 가뜩이나 제공권이 약한 DC가 제공권 1등 팀인 뉴욕 레드를 상대할 때 이 파인스 선수가 없다면 뉴욕 레드가 공중을 지배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상 및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큰 쪽은 DC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뉴욕 레드가 그래도 에이스 카세레스 주니어의 복귀로 인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원정 고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원래는 무승부가 별로 없는 팀인데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무승부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호전적인 성향상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폴더스를 아끼면서 이 강승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과 서울의 K리그 1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갔다 오기 전에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거뒀습니다. 이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었던 포항이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3승 4무 2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의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 3연승의 우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은 있을 것 같지만 에이스 공격 자원인 송민규 선수가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전북현대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에이스 송민규가 없다면 공격력이 굉장히 반감이 되는 포항입니다. 송민규 선수가 이적하는 과정에서 김기동 감독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구단과 팬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이 송민규가 없다면 공격진에서 타시와 크베시치, 임상엽, 슈퍼조커인 고영준 같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 중에서 컨디션이 괜찮은 선수는 임상엽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리그 12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박정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졌던 서울이고 심지어 박진섭 감독은 이번 포항전까지 퇴장 징계로 인해서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서울이 이적 시장에서 대거 영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박진섭 감독과 광주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중앙 미드필더 여름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또한 최전방에서 뚝배기가 괜찮은 것 같은 공격수 가브리엘 선수가 인천전에서 짧은 데뷔전을 치렀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데스리가 출신인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영입생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의외의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미드필더이자 최근에는 3백 수비로 활약을 하고 있는 오스마르 선수가 인천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3백을 가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송민규의 전북 이적으로 인해서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구단과 선수단, 팬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계기로 삼아서 팀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송민규가 올 시즌 포항에 에서 꾸역골이나 결승골을 넣어주지 못했다면 포항의 순위는 지금보다 더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민규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은 이번 매치이고 포항은 현재 공격수 중에서 임상엽 정도만이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타시와 크베시치 용병이 제 몫을 또다시 해주지 못한다면 이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서울이 수비가 허벌창이라고는 해도 최근 영입생들의 합류로 인해서 중원과 공격력이 조금 강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항 원정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 또한 서울 못지않게 중앙 수비 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이적생 가브리엘 바르보사의 뚝배기 포스트 플레이를 앞세운다면 세컨볼을 떨어뜨려주고 2선에서 팔로세비치, 나상호, 조용욱, 지동원 같은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송민규 이적 사태를 오히려 팀의 구심점으로 삼고 선수들이 정신력을 발휘해준다면 서울이 최근 3백을 가동하다가 직전 경기 오스마루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4백으로 회귀를 한다면 조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포항 역시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마음 편하게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와 콜럼버스가 맞붙습니다. 저는 승패 2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 2승 3무 1패로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애틀 유나입니다. 콜럼 크루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는 2승 4패로 굉장히 열세인데 지난해 11월 달에 콜럼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몽레알전 승리 이후에 6무 3패로 승리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야만 하는 애틀 유나입니다. 플레이메이커인 마르셀리노 모레노 선수가 직전 신시내티전에서 골대를 강타를 하면서 골은 넣지 못했지만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수 마르티네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최근에 애틀 유나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감독이 바뀌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전 골키퍼 구잔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것이 애틀 유나이고 중앙 미드필더인 하인드먼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까지 심한 것이 애틀 유나입니다. 애틀란타의 특징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점유율이 1위 팀입니다.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고 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애틀 유나입니다.
콜럼 크루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홈에서는 4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지만 원정만 가면은 1승 3무 3패로 이 굉장히 경기력이 저조하면서 특히 공격력이 3배 가까이가 저하가 됩니다. 평균 득점이 원정에서는 0.57골밖에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콜럼 크루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경질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애틀 유나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럼 크루 역시 지금 공격수 자르데스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화력이 안 나오는 콜럼 크루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자르데스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프레이저와 측면 자원인 에티엔느까지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콜럼 크루입니다. 콜럼 크루를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스 젤라라얀이라는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콜럼 크루는 이 젤라라얀 선수의 오른발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애틀란타는 최근 무승 행진이 길었는데 그래도 감독 경질 이후에 직전 신시내티전에서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애틀란타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하고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콜럼 크루의 에이스 젤라라얀의 오른발 날카로운 프리킥 한 방에 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틀란타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성적과 경기력이 모두 상승을 하고 콜럼 크루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기나긴 무승 행진을 끊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틀란타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콜럼 크루가 세트피스 수비가 원체 좋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다만 콜럼 크루 역시 공격과 중원에 걸쳐 전력 누수가 있고 원정에서 특히 화력이 3배 가까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특유의 빈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이 최근 무승부 결과가 많았는데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없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양팀이 모두 승리를 노리면서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승패 투폴로 가면서 3번 경기는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시카고와 토론토가 맞붙습니다. 시카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가 최근에 리그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3무 3패로 원정에서의 0승 0무 5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대 전적 면에서 토론토만 만나면 3무 3패로 열세였던 것이 토론토전의 시카고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칼보 선수가 코스타리카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베리치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플레이메이커 알바로 메드란 선수 역시 최근에 3경기에서 무려 어시스트를 5개나 하다가 2경기째 침묵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알리세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리세다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가 세트피스 공격이 상당히 강하고 이 세트피스 공격은 강하지만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까지 약하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1승 1무 6패로 패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실점이 이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2.75골로 수비력이 2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홈에서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가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들이 대표팀에 대거 차출이 됐습니다. 공격 자원인 오소리오 선수를 비롯해서 아키놀라, 풀백 레리에 같은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토론토가 원정에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은 비슷한 구석이 조금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고 롱패스보다는 숏패스를 선호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병행하다 보니까 양팀 모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올 시즌 수비 뒷공간 수비에 애를 먹는 쪽은 토론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카고가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습이나 스루패스 공격이 올 시즌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토론토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 쪽이 전력 누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허벌창 수비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시카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5등이나 되는데 토론토의 경우에는 MLS에서 21위로 최하위권을 달리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세트피스가 강한 시카고가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시카고의 감독님께서 이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팀을 지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감독이 돌아오는 시카고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가 최근에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었는데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시카고가 세트피스 공격은 강한데 수비가 약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토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시카고 역시 세트피스에서 토론토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 전적에서도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9년 경기였지만 시카고를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토론토이기 때문에 충분히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시카고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미네소타와 포틀랜드가 맞붙습니다. 저는 미네소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애틀 사운더스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자신감이 한껏 올라왔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올 시즌 4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3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미네소타입니다. 포틀랜드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5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네소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네소타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이적생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격수인 아드리엥 우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 스타드 렌에서 데리고 왔는데 우누 선수와 아르헨티나 출신의 윙어 프라가파네가 굉장히 많은 골을 합작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우누 선수와 프라가파네 선수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어도 경기력 자체는 괜찮습니다. 플레이메이커인 레이노소 선수는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레이노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킥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 로드라는 공격수가 7경기 만에 시애틀전에서 천금 같은 결승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 로빈 로드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미네소타입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박스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력 두수가 없는 것이 미네소타입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5승 0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1승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수비력이 2배 이상 하락이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지만 포틀랜드가 미네소타 원정에서 3연승을 거둘까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틀랜드가 최근에 상승세를 탔던 것이 코파 아메리카에 차출이 됐었던 핵심 공격 자원인 지미차라 선수와 모라 선수가 돌아오면서 공격 짜임새가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이 모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LAFC와의 홈 경기에서 짜릿한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2연승을 견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인 브라보 선수가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된 것을 제외하면 포틀랜드 역시 전력 누수가 없고 이 브라보 선수 대신 나오고 있는 랭킨이라는 왼쪽 풀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 역시 전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방 압박과 호전적인 성향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도 굉장히 많이 때리는 공격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상 여러가지 요인이 미네소타 쪽으로 기우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면에서 포틀랜드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1위 팀 시애틀을 홈에서 잡아내면서 자신감까지 한껏 올라왔습니다. 주중에 경기를 치르지 않은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포틀랜드보다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습니다.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 모두 상승하는 미네소타이고 반대로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고자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미네소타 원정에서 포틀랜드가 3연승을 거두기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승 자체가 2연승이었고 3연승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도 패턴적으로 한 번은 포틀랜드가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방 압박의 강도가 센 쪽은 미네소타인데 포틀랜드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 패턴이 그렇게까지 날카롭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미네소타 쪽이 날카로운 스루패스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틀랜드 역시 자신의 색깔을 살려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한다며 미네소타의 예리한 스루패스 한 방에 덜미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레이노소라는 직접 프리킥이 날카로운 키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틀랜드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 직접 프리킥 한 방으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포틀랜드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2등을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댈러스와 LA 갤럭시가 맞붙습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이 네임밸류로 보면은 갤럭시 쪽으로 굉장히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홈에서의 댈러스는 그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는 2승 5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댈러스이고 이 갤럭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2패로 홈에서는 3승으로 패배가 없는 것이 이 댈러스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위기 반전을 홈에서 해야만 하고 이 댈러스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코스타 선수가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고 중앙 수비수 안토니오 마르티네즈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헤지스까지 장기 부상 중이라는 점에서 수비 쪽과 허리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댈러스가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18살 공격수 페피 선수가 최근에 맹활약을 하다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패배가 많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1무 3패로 홈에서의 5승 0무 2패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치차리토 선수가 이 부상이 길어지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리제 선수와 도스 산토스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댈러스와 마찬가지로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갤럭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갤럭시 쪽을 보시는 분들은 지난 7월 달에 댈러스전에서 치차리토가 없는 상황에서도 갤럭시가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무게중심이 낮은 팀들 간의 대결이라서 템포 자체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댈러스가 3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동부리그 1위를 달리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잡아낼 정도로 경기력이 급상승하는 댈러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갤럭시를 상대로도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갤럭시 역시 제 아무리 치차리토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직전 경기에서 갤럭시가 이 2골을 먼저 내주고 2골을 따라 붙으면서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시즌 첫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가 나오지 말란 범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경기 스타일이나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력 누수에 의해서 재기량이 양팀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갤럭시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댈러스가 그래도 무승부 정도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6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내슈빌과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가 홈에서 5승 5무 0패로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먼저 실점을 한다거나 끌려가다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중앙수비수 진머만 선수가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어 있고 오른쪽 풀백인 존스턴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고도희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꽤 있습니다. 에이스인 하니 무쿠타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2선 자원인 렌달릴 선수는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무쿠타 선수에게 또다시 공격적인 의존도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특이하게 인터마이와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지금 0승 2무 3패로 홈 승리가 없는데 원정만 가면은 3승 2무 3패로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시내티가 이 내슈빌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로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신시내티 역시 핵심 자원인 중앙 미드필더 크루즈 선수와 왼쪽 풀백 마타리타 선수가 코스타리카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브레너와 아코스타, 이 바레알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은 신시내티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 한방이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쪽은 신시내티입니다. 신시내티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슈빌의 에이스 하니 무쿠타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한방으로도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신시내티가 엉덩이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을 자주 시도합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낮지 않고 특히 홈에서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패턴으로 이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슈빌이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신시내티는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점,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만 4차례나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양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무승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전 내슈빌이 콜럼크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둘 때 이 조 윌리스 골키퍼가 선방 7개를 보여주면서 방어력을 뽐냈기 때문에 내슈빌이 원체 실점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선제골을 내줘도 곧장 동점골을 넣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는 꼭 가져가야 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신시내티가 선제골을 넣어도 홈에서만큼은 내슈빌이 꾸역꾸역 동점골, 만회골을 넣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